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개헌 논의 불가피 발언 하루 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대통령께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 고유 업무이자 허가사항입니까? 속된 말로 간 한 번 보고 치고 빠지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정략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이 몇몇 사람의 마음이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어야 하는 일입니까? 명확한 역사의식과 시대인식 하에 진전시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개헌은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에 대한 생각이 하룻밤새 바뀌었다면 대통령께 사과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이,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군부대 강연에서 부대 내 가혹행위로 순직한 김지훈 일병을 두고 죽을 거면 공군에나 나가서 죽지, 이런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어떤 교수가 이번에는 또 일베는 애국자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예, 김덕수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인데요. 농어촌 희망재단이 주관한 2014 농어촌 희망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공동체 리더 워크숍, 여기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 농어촌 희망재단이 어디냐면요, 한국마사회의 특별 적립금으로 이렇게 재원이 운영되는데요. 2005년 설립된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나 산하기관, 마사회 출신들이 임원진을 맡아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자리에 김덕수 공주대 교수를 불렀는데 이 양반이 어제군요. 어제 강연에서 세월호 유가족 김영호는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미친 인간이고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문재인도 미쳤다. 지인이 일베 회원인데 애국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연 주제가 농어촌 지역 교육공동체에서 리더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이거였는데 말이죠. 자, 뭐 어쩌다 뭐 강연하다가 김영호 씨, 문재인 의원 이분들이 거론된 것이 아니라 아예 자료집에 김영호 씨, 문재인 의원 사진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특정 대선 후보에게 노인 70명의 표를 조직해서 몰아준 이야기, 일베가 애국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황당했다는 교육활동가의 말도 있었습니다. 일베 이야기까지 자랑스럽게 하니 참석자들끼리 그래서 일베로 교육하라는 말이냐 이런 웅성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김덕수 교수한테. 그랬더니 지인이 일베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애국은 좋은데 극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다. 어째 들은 분들 이야기와 김덕수 교수의 이야기가 거의 뭐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김영호 씨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 반 이상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김영호 씨가 상황처럼 군림하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했을 뿐이며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고려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표했다면은 이런 논란이 일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국민 반 이상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상황처럼 군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김영호 씨로 하여금 상황처럼 군림하게끔 왜 유족을 만들었습니까? 유족이 되고 싶어 유족이 됐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하다 교수까지 된 사람이 이런 교수까지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죠. 김지훈 일병 에 대해서는 죽을 거면은 공군에 나가서 뭐 전쟁 나가서 죽지 왜 여기서 죽느냐? 공군에 있지 말고 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공군의 명예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인가 보네. 아, 예, 그러네요. 보니까.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연병장 15바퀴 돈 것을 갖고 자살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뭐 의지가 박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지가 박약하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의지가 극단적이어도 자살을 못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은 교수 이전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같네요. 들어보니까. 예. 무슨 공주대? 공주대가 뭐 나름 괜찮은 학교로 전 알고 있는데 어디 이런 양반이 지금. 그러게요.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는구나 알아서. 나 미쳤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 세월이 또 시대가 정상적일 때는 이런 인간들 못 낮추거든요. 얼굴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 시대가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 우리 김 PD는 그렇게 진단하는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나중에 정상적인 세상이 오면은 치료받게 해야죠. 근데 이런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의 균형도 없이 말이죠. 본인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출세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이것도 또 하나 두 번째 뉴스도 답답한 얘기인데 SBS가 또 그랬네요. 일베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SBS가요.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고를 많이 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포츠 뉴스에서 연세대 마크 이응 시옷 연세 이용 시옷인데 이걸 이응 비읍으로 이렇게 바꾼 합성된 연세대학교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응 비읍은 아시는 대로 일베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8시 뉴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했었고요. 지난 3월에도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일베 회원이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려대 로고를 사용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가위를 이용해서 종이아트를 만드는 신혜선 송은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신윤복의 단어 풍정 이것도 이제 송은 씨가
종이 아트로 만들었는데 원작이라고 소개한 그림 왼쪽 상단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동자승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는 원작과 달리 합성된 이미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넣어서 그가 여인들을 훔쳐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베 회원이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에 MBC의 그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기사와 무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거 색출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반복된 사고에는 글쎄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실수로 볼 수 없다 지금 이거죠. 저희 그 국민TV의 그래픽팀에 제가 가서 네. 우리는 혹시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서 네. 일베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은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게끔 차단하는 뭔가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럼 타 방송사들도 그런 걸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방송에 나갈 화면이라면요. 미리 보잖아요, 다. 미리 프리뷰를 해야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 훔쳐보는 그 동자승을 노 전 대통령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거는 그건 의도인 거지. 의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네?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SBS 전작이 많습니다. 색출을 해서 분명히 일베에서 이렇게 암약해 있는 이런 반사회적. 왜 또 연세대학교는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예. 이응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온만 비읍으로 바꾸면 된다? 그렇죠. 예. 참 잔머리더라고요. 네. 자, 외교부 대변인하고 일본 기자, 예. 한국 특파원하고 아주 세게 한판 붙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과 같은 회사 소속인 나무라 위원, 기자지요. 이 사람이 이 외교부 대변인과 한판 붙었습니다. 이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 금지 3개월 연장 문제를 이제 문제 삼아서 이거 인권 문제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외교부 대변인이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법무부 가서 문의하라 이렇게 응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네. 적어도 외신 기자들이 누구를 상대합니까? 외교부 대변인을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외교부 대변인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외신을 상대한 대변인 역할을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기자한테 법무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할 게 아니고 네. 외교부 대변인이 법무부의 공식 견해를 받아서 전달해 줘야죠. 예. 이 사람 대변인 자격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서 또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내법의 법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 현안이 됐습니다. 그렇죠. 외교 현안이 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케이 기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인권 국가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실례지만 여기에서 야, 이 멘트는 정말 그러게 아주 빅뉴스를 먹인 거죠. 도발 중에 도발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자 이 대변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고요. 산케이 기자는 나도 한국이 인권 국가라고 믿고 싶다. 그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변인은 인권 국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의 유신모 기자는요.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얼굴이 뜨거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잘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까? 그렇죠. 자민당이 반세기 동안 집권하는 언론 자유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나빠요. 네. 57위, 59위 그 정도인데. 민주혁명이 일어난 적도 없고 말이죠. 물론 우리도 민주혁명보다 쿠데타의 그 횟수가 더 많긴 합니다만은 여간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동안 자부해 왔었는데 이런 일본의 그런 기자가 그것도 어느 신문입니까? 이 우익 보도 그래서 하여간 기사가 아니라 소설에 준하는 그런 기사를 써왔던 산케이의 기자로부터 그따위 산케이한테 이런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예.
이 기자도 무례한 점은 있네요. 예. 그렇다면 예. 법무부에 가서 알아보라거나 뭐 이렇게 똥볼 차듯이 왔다 갔다 시킬 일이 아니고 꼬박꼬박 답변해 준 다음에 예. 귀하의 질문은 매우 예의를 잃은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를 대신해서 항의한다. 예. 이렇게 한마디 딱 점잖게 꾸짖으면 될 일이지. 예. 뭘 거기서 말싸움을 하고 옥신각신하고 뭐 불쾌하다느니 마다느니 이런 말 합니까? 우리 이강윤 선배님은 기자로 뛰실 때 예. 예. 대변인 혹은 당국자하고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판 붙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의약분업 보건복지부 할 때, 예. 의사들 얘기를 너무 위주로 대변하듯이 발표를 하길래, 네. 당신 지금 의협 대변인이냐, 복지부 대변인이냐. 네. 그 다음에 그럴 거면 약사협회에서도 사람 오라고 그래서 같이 기자회견 하자. 네. 그리고 간사를 시켜가지고, 1시간 후에 기자회견 다시 하자 그러고 파토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제 의견에 많이 찬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이건 형식이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외교부 대변인이 어른스럽지도 못했고 네. 일국을 대표하진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여간 낯뜨거운 그런 예. 사건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말이죠. 의사협회가 어떤 그런 특정 이익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익 집단의 대표죠. 이익 집단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익 집단 그 자체죠. 의사협회장을 지낸 네.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마주했던 어떤 분이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김종대? 아니야 김종대 씨. 그분은 지금 현직이고. 네, 현직이고. 이전에 있었어요. 손모 씨. 그분이 이번에 이사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김종대 위원장 후임으로? 예. 그래요? 예. 그 문제 있는 거네요. 글쎄. 좀 이해관계가 첨예히 다르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예.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 출신과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수가 문제로 늘 다투는 그렇죠. 것이고 예. 업무의 협력적 파트너를 지향해야 하지만 이해관계에서는 완전히 끝에 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명분은 역시 대통령과의 친박 친분이죠. 친분. 그래요. 대통령을 마지막에 검시했던 의사다. 네. 그렇다면 당시에 기무사 소속 의사였었겠네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프로필이 나오겠죠. 예. 자, 아직은 소문 단계입니다. 그래요. 이거 계속 문제인데 부산 이쪽 사는 분들은 정말로 심하던데 이제 이거 고리 얘기는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즉 기준치 이하 그래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만약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 즉 한전이나 한수원 원전이겠네요. 거기서 니들이 배상해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이 기사를 네 번째로 꼽았는데요. 사실 톱감입니다. 굉장히 큰 뉴스예요. 중요한 뉴스네요. 내가 원전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소송을 건 첫 번째 그 인물입니다. 이진섭 씨. 네. 이분이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기준치 이하여도가 중요한 대목이네. 예, 그렇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는 이진섭 씨 부자와 아내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운영사지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 씨에게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고리 원전으로부터 10km 거리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성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법원이 원전 근처에 있는 주민의 암 발병률이 상당하다. 이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수원은 그동안 방사선량 기준치 이하다. 이 논리를 갖고 계속 재판부에게 호소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피해자라고 밝힌 분들, 이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인 이진섭 씨 그리고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이거는 뭐 방사성 노출과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원전 인근 주민의 질병을 호소하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진섭 씨. 뭐 완전한 승소는 아니지만 부분적 승소를 벌였다는 점 상당히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한수원 측은 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뭐 이대로 수용했다가는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100% 항소를 결정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진섭 씨도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치열한 법정 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의미 있는 1심 판결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보니까 오케이 마리님께서 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부분을 캡처해서 딱 올리셨네요. 네. 목욕하는 걸 무한을 쳐가지고. 이거를 못 풀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합성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합성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요? 이거 보이거든요. 이 동자승은 사실 여기선 중요한 게 거기잖아. 예. 포인트는. 여자들 목욕하는 거야, 뭐, 여러 명일 거고. 예. 훔쳐보는 이게 포인트인데. 또 동자승도 아니고요. 그 외양을 보더라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5시 52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죠. 어제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늦게 본 데다가 긴 소개를 못 드려서 미안했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에 관한 기사를 올려주셨군요. 어쨌거나 말이 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로니님은 이강윤 할 말하는 기자 다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고 할 말하는 게 아니고 형평을 잃어서 항의했던 거죠. 그건 할 말 축에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SBS의 일베 화면 노출과 관련해서 SBS는 구글 검색을 하다가 생긴 실수라고 해명을 했다네요. 그게 충분한 해명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다루는 거에 그렇게 능숙치는 않은데, 구글 검색으로 인한 실수다. 그러면 구글 측 검색 엔진이 너무 촘촘히 잡아냈거나 또는 필터링을 못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최종적으로 그 화면을 송출시키는 권한은 그게 구글에 의한 검색이건 네이버건 무엇건 간에 최종적으로 화면과 자막, 내용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사전에 보는 것은 방송국 측의 문제지 이게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온 거니까 구글 탓이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무슨 애들 장난가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 해명이 더 우스꽝스럽고 SBS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저도 수호천사장께서 올린 것을 보고 이따 본인한테 물어보기는 좀 뭐할 것 같아서 양 기자 연결할 건데 새누리 박대출 대변인이 촐싹대는 벼룩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양정대 기자가 중국에 가 있다가 뭐가 있었나요? 트러블이?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요. 수호천사장님 히스토리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사진 올려주신 건 봤고요.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락 에이지스께서는 김지훈 일병을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성 탤런트 한효주의 남동생입니다. 한효주의 아버지가 공군 장성이라지요. 제가 이 사건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한효주라는 탤런트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인데 아마 누나가 탤런트라 유명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네, 근데 특정인을 이렇게 바로 거명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인권 문제도 있을 수는 있죠. 뭐 연좌처럼 들리는 거고요. 물론 집안에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단도리를 잘하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네. 네포지기님, 이게 중국 고사 성어인가요? 사팔뜨기 눈치 보다가 깨갱, 삼권 분립 기본도 못 지키는 무성의 한 사람, 국감기간에 웬 세자 책봉놀이, 혼인잔칫날 손님 초대해놓고 혼주가 여행 간 꼴 아닌가. 아마 김무성 대표를 빗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통적 필법으로 풍자를 해주셨군요. 공주대의 아까 그 교수 얘기, 그거에 대한 것도 많이들 꾸짖어 주셨습니다. 네, 날씨 굉장히 차가워졌더군요. 건강들 좀 유념하시고 옷을 잘 여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거나 하면 참 힘들죠.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뉴스 중에 그 2014년도 14학년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왔죠. 당사자들만 15,000명인가 된다 그러죠. 상당히 큰 문제인데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관한 거고, 또 우리나라처럼 대입 자체가 아주 치열한 경쟁과 한 인간이 성인으로 가는 관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또는 의미를 차지하는 나라, 참 그거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이 그러하죠. 그랬는데 그게 밝혀졌으면 교육부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를 지금이라도 최소화시키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 곧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겼을 경우와 졌을 경우를 이렇게 플랜 A, B로 나누어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형편없이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출제 오류에도 교육부와 평가원은 문구적만 된다라는 제목의 오늘 연합뉴스 기사 앞부분을 좀 들으시겠습니다. 법원이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속히 책임지고 분명한 구제 및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입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책은커녕 상고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자칫 수험생들의 고통과 혼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네, 고통과 혼란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썼는데 이미 고통과 혼란이 시작됐죠. 기사를 좀 점잖게 썼네요. 권혁창 기자가 썼구나. 아직 상고 여부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왕좌왕. 아까 그 외교부 대변인과 산케이 편집위원 간의 기자 질의 응답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조금 위기 또는 뭔가 해명해야 할 입장에 처하면 무조건 이렇게 업무 영역,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나쁜 용어지만
업무 분장 그거 막 들이댑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막 그걸 확대 해석해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 법은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책임을 추궁당할 때는 막 현격히 줄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니라 그러고 뭐 환경부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고 어디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유권 해석 받으라 그러고 참 자신 없는 태도들이죠. 그게 주인의식이 없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상명하복 윗사람이 시킨 대로만 하면 큰 탈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게 몸에 뱄겠죠. 심지어 보수적인 교총에서조차도 대입제도 개혁해야 이제 이런 말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어제 판결 이후에 제가 좀 속보처럼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교육부 이 사람들 움직인 걸 잠깐 보십시다. 교육부 주무당국자들은 오늘 이번 법원 판결은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다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출제 당사자인 평가원 측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출제 오류 판명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 모든 문항을 정답 처리할지 문제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할지 등 정답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인정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가원 측은 어제인 판결 당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선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검토가 끝나야 상고 여부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묻지요. 어제 이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리라는 것을 그저께쯤 알았답니까? 교육부나 평가원 측은?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 11월인가 수능 치자마자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학원 강사 그다음에 선생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 당연히 알고 소송 제기됐죠. 그리고 그 1심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가 참여를 해왔지 않습니까? 평가원도.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무슨 하다못해 집안에서 행사를 치를 때도요. 비가 올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려던 걸 어떻게 하고 비가 안 오면은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한갓 저 집안에서 무슨 조그만 행사를 치를 때도 이러하는 법이거늘. 그래요. 그 교육부 쓰란 말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이니까 여지껏 공무원 선배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컨닝할, 참고할 선례가 없어서 우왕좌왕해도 된단 말입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니까 미리 철저히 공부하고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기면 어떻게 하고 지면 어떻게 한다. 정답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상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1심 판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사를 통해서 요약된 판결문은 읽어봤어요. 이것은 뭐 그렇게 논란거리거나 2심에 올라가서 뒤집어질 것은 그런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또는 B니까. 이게 지금 무슨 철학적인 토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뭐 블록 간 GDP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를 잘 못 냈더구만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까 그렇게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사 판결이 나온 이제사 판결문을 읽어보겠대요. 아니 그러면 여지껏 그 평가원 측 재판에 참여한 평가원 측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은 그러면 판결문 이걸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딱 나오자마자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법률 전문가고요. 그러느라고 아마 돈 많이 주고 있을 거예요. 그 변호사에게. 그런데 이제서야 판결문을 읽어보겠다? 그게 뭐 희대의 명문이라고 지금 글 속에 있는 보물찾기, 미로찾기 한답니까? 그걸 이따위를 변명으로 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고 여부를 결정 못했다. 그러면 상고해서 이길 가능성, 승소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야죠. 이 지금 관련 학생이 15,000명이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답 처리하느냐, 오답 처리하느냐, 무효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총 득점이 달라질 것이고, 이들이 대학 탈락, 합격, 뭐라 그러죠? 당락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합격과 불합격에도. 그러면 더 늦어지기 전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만드는데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그 15,000명이 이렇게 응시했던 대학과 뭔가 긴급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학부모도 필요하면 참여시켜야죠. 당사자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인제부터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2심 끝나고 3심까지 가서 이 친구들 다 대학 졸업하거나 군대 가거나 뭐 재수를 그렇게 해서 생긴 실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부 무슨 그 자사고 문제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진보 교육감들하고 싸울 때는 아주 득달같이 공부 열심히 해놔서 이런 거 뭐 잘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제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하고.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공무원들 일할 때 플랜 A, B, C 이렇게 만드는 것은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조직이건 기본이거든요. 제발 좀 변명다운 변명을 내놨으면 싶습니다. 이따위 변명이나 늘어놓으니까 문제도 그렇게 형편없이 내서 오답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도 대입 문제가 학부형이건 학생들 본인이건 학부모들이건 간에 그 두 당사자들한테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시간과 노력과 또 좌절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어디 학교 시험 떨어지면 큰 인생에 뭐나 되는 양 비탄에 사로잡히고 죽기까지 하고, 또 그 젊은 청춘을 또 재수하느라고 1년 허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단 교육, 사교육 지옥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중장기로 세운다고 치고, 해마다 일어나는 전형, 문제 관리 하나 잘못해서 이런 큰 사고를 쳤으면 그 수습이라도 성의 있게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한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성이 국민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 베이징에 가서 산의 진미와 마오타이주도 많이 자셨습니까? 산의 진미랑 마오타이주 먹어보고 싶었는데 영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그 왜 그런답니까? 하루새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뭘 또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고 하려면 국민한테 해야지. 개헌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 질문에 괜히 답변했다 오늘 뭐 그런 소리도 하던데. 사실 김무성 대표를 오래 취재해온 새누리당 오래 출입했던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예. 김무성 대표가 아주 뭐 이렇게 전략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컨트롤하고 그런 정치인 스타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라는 게 이제 중평이고요. 대체로 이제 감 그리고 또 그 보수 기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의 이렇게 친분 관계, 친소 관계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정치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어제 발언은 사실은 좀 실언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라는 게 중국에서의 발언? 예. 중국 네. 상하이에서 발언이 약간은 좀 실언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 사과를 하면서 네. 그런 뉘앙스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제가 어제 김무성 대표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얘기가 처음에 이제 개헌과 관련한 질문이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안 했었어요. 네. 안 했었다가 이제 조찬 간담회였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기자가 묻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약간 의식적으로 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한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예.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자신은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예. 정기국회 때까지는 개헌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내로는 꺼내지 말자 지금 이 소린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요. 똑같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뉘앙스가 사뭇 달라진 게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일단 하나는 그동안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개헌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얘기는 뭐였냐면 뭐 야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얘기를 하니까라는 전제가 일부 있긴 했지만 야당이 저렇게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개헌 얘기하면 그 본물이 터질 거고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이후에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무게가 가 있었던 거고.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 어쨌든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이긴 하니까요.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권력 분점을 하는 좀 권력 분점형 이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항상 전제가 뭐였냐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 정도가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를 원하지 않느냐.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정도도 뭐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인용이었는데 어제처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오스트리아식으로 의원 집정부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자기 생각을 드러낸 건 어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반 정치하는 스타일을 보면 원래 이 전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락을 깔고 좀 배치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데 예. 그런데 어제 발언은 앞뒤 맥락을 쭉 보면 다분히 전략적으로 좀 정치적인 뭐랄까요? 그 구도를 짜면서 한 얘기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 진짜 실수에 의해서 나온 건지는 뭐 본인만 알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본 제 감을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좀 의도를 갖고 뭔가 정치적 판단 하에서 얘기는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얘기가 조금 많이 나간 거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다가 그 김무성 대표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샌프란시스코 발언 아니면 뭐 어디 뭐 베이징 발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레터리가 붙는 그런 효과도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파만파로 기사가 커지고 이랬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인 판단과 또 다소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네네. 김무성 대표가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 5선인가 6선이가 하고 당대표를 그렇죠. 맡고 있고 대선에도 나가보겠다는 사람인데 다른 문제도 아닌 무슨 뭐 정책에 아주 디테일한 문제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개헌을 능가하는 빅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네. 하루새에 뒤집어졌다는 것은 저는 좀 진정성이거나 굉장히 전략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사후 비판을 내서 자유롭게 힘들 것 같고. 예, 그렇죠. 그거야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테고. 양 기자가 지금 중국에 같이 있다가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하나 물어봅시다. 그 상하이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네. 오늘 이제 해명 발언 비슷하게 막 거둬들였잖아요. 네네네. 한 거의 20여 시간 동안 사이에 뭐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어떻게 많이 꾸지람 혼났답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대통령이 지금 아셈 회의차 지금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전화하려면 할 이제- 수야 있지 뭐. 근데 뭐 대통령하고 그 김무성 대표하고 그렇게 서로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하진 않았을 거고 이 친박계 쪽에서 반발하는 그 기류는 직간접적으로 이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캐치를 했겠죠. 그게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발언도 보면 이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꽤 있는 발언인데요. 근데 오늘 언뜻 보면 자기 발언을 만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맥을 꼼꼼하게 보면요. 어제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나온 보도, 이 보도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자기가 발언해놓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쓰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내 받았었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언론이 내 한 발 앞서 의도는- 나갔다. 네, 언론이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전혀 없었다는 건 결국은 아니 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헌 논의 시작해야 된다. 만약에 내 생각인 건 분명하다.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나 아니면 이 권력 분점형 체제, 이원 집정부제 포함해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을 한 거. 이거는 내 생각 그대로다라는 걸 이제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상해. 근데 이것도요. 오늘 모 친박계 의원을 만났는데 그 친박계 의원이 제일 분개해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을 분개라고 썼지 않습니까? 아주 센 표현이네. 그 의원은 정말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다 보니까 마치 어쨌든 개헌 논의는 대통령도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도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에 보면.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때문에 결국 개헌 얘기 해놓고 저렇게 거둬들이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그대로 바로 드러나는 거지. 이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고. 그래서 부글부글한다? 친박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만 하루 만에 자기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듯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야당에 이 십자포화가 일제히 향한 곳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신 때문에 여당 대표고 당신 눈치 보면서 개헌 얘기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폭탄이 좀 그쪽으로 날아가니까 이 제가 만난 친박계 의원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 이것이 야말로 정말로 이 전략적으로 진짜 그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아, 그것까지는 너무 생각했네.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야당이 호응을 해왔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이런 자기가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이제 충분히 얻었으니까 그렇죠.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우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니 뭐 그냥 내 스타일 좀 망가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자.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친박계 내에서는 이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떨떠름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참 저 주군을 하나 모시려다 보니까 힘들고 이런 눈치들이 벌어지는군요.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는 어쨌거나 개헌 파장을 일으키고 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켰는지는 몰라도 좀 뒷맛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내에는 안 하겠다. 오늘 이런 워딩을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도 한 자락 깔아두는 거죠. 그 워딩의 표현은 이런 걸 겁니다. 지금 12월 9일까지가 이제 원래 정기국회 회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안 처리 속도나 이런 걸로 보면 예산안도 뭐 12월 2일날 자동 상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 예산안 처리는 가급적 12월 9일 전에 끝내려고는 할 텐데 그것도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다른 법안들 처리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제가 기회가 닿으면 여야 간의 협상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십시다. 지금으로 보면 세월호법이나 정부조직법 이것들의 처리가 이달 말에 이루어지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야 될 겁니다. 9일 폐회한 이후에 바로? 그래서 아마 연내는 어려울 거다라고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건 국회 내 법안 처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 양 기자 짐작이나 전망이 맞겠죠. 어쨌거나 개헌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대통령께 죄송하다. 저는 그거는 좀 경우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게 개헌 논의 자체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핑계를 댄 건 대통령이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다자 외교하고 뭐 고생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반대하는 거를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했으니 좀 미안하다. 이제 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취지와는 무관하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집권여당 대표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를 하면 모를까. 그러게.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신중치 못함에 대해서 그리고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 투표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근데 이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경거망동했던 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뭔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경거망동 쪽이 아니고 오히려 어제 오늘 계속 이 계산된 행보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고도의 간복이다. 참 간 세게 보네. 잠깐 그리고 하나 더 묻죠. 나 귀국하기를 꼬박꼬박 까맣까맣 기둘렸어요. 그 어감이 좀 안 좋을 텐데 SBS 정성택 기자인가가 뭐 썼더라고. 벼룩 얘기 뭐예요? 벼룩 얘기요? 벼룩 뭐야? 왜 갑자기 벼룩 얘기가 나와? 그 전후 과정을 조금 설명하려면 조금 길긴 한데 여기 하세요.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의 면담이 이 김무성 대표하고 면담 일정이 최종 컨펌이 된 게 한 달 보름쯤 전이랍니다. 꽤 됐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원래 6월 달에 여야가 분리국감을 합의하고 이제 이랬을 때 그래서 이제 6월까지 원래 분리국감을 먼저 1차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미뤄져서 이제 지난달에 원래 이제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감 기간하고 좀 이제 충돌이 안 나는 그 기간으로 해서 이제 조율을 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주석의 일정 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상대가 있는 거여서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다 국감 기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뭐 나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같으면 어떤 회의 같은 거 있거나 면담 같은 게 있으면 이 풀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최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진짜로 5분, 10분 딱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아주 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이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 이제 도착한 다음날, 이렇게 왕자로이, 국가부주석, 당 부주석을 만나는데, 왕자로이가 이제 먼저,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 인사말 할 시간인데, 근데 우리 취재 기자들은 왕자로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뭔 얘기 하는지가 더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시간 다 됐다고, 김무성 대표가 막 얘기 시작해서 한 1분쯤 지났는데, 기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아, 기자 공개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이제 기자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베이징 시내가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애초에 이 진행하려던 일정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늘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공지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기사는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또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의 불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었는데, 시진핑 만난 그날, 원래는 저희 숙소에서, 그러니까 기자들 묵는 숙소에서 김무성 대표가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려 했었는데,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이제 시간하고 1시간 후에, 북경 주재,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하고 김무성 대표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에, 거리가 차로 좀 빨리 달려서 한 30-40분 걸린대요. 아유, 멀리 떨어졌었구나. 예. 그런데 갑자기 기자들한테 아무 상의 없이 브리핑 장소를 만찬 장소, 특파원 만찬 장소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 그러니까 수행 취재단 브리핑 장소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 취재단에 어쨌든 브리핑은 들어야 되니까. 이제 따라간 거고, 가서 이제 불만을 엄청나게 이제 표출을 한 거죠. 그동안에 좀 쌓인 것도 있고. 저는 사실 현장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싶어가지고 저는 열받아서 안 갔고, 저는 그냥 호텔 숙소에 남아서. 항의의 뜻으로? 기사를 썼고. 항의의 뜻으로?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박대출 대변인이 조금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브리핑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 335 테이블마다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술 한 잔씩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이 기자들끼리 하는 농담들 중에 이 벼룩 얘기, 이제 기자들 벼룩에 비유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룩은 뭐 서말, 벼룩 서말이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서말을 일렬로 한 줄로 세워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기자들 3명 일정에 맞춰서 데리고 가는 게 더 어렵다. 뭐 이런 이제 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을 벼룩에 비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박대출 씨 자기도 저 서울신문인가 어디서 기자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대출 대변인은 이제 기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정 제대로 못 지키고 이래서 이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식으로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에서 먼저 전파가 돼서 저도 사실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다음날 서울에 있는 저희 후배한테 들었어요.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벼룩이.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얘기였고, 나 독자 게시판에, 청취자 게시판에 써놨어. 벼룩 양정대 열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했네. 그건 그랬고, 어쨌거나 개헌론은 더 실타래가 복잡해진 것이지, 이대로 잦아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보면, 정기국회 이제 끝나고 나면, 개헌특위 구성 논의, 이런 것부터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한번 이건 주시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정기국회 법안 문제도 한번 다음 주 적당할 때 다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절청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이들 기다리시나요? 국제뉴스 재미없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일까 싶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프레시언의 윤재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무슨 조폭 주먹 쓰다 오신 것처럼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전 그 손에 붕대만 봤는데 진짜로 조폭 그거네. 무슨 검은 옷으로 쫙 빼고 머리도 파마하셨나요? 자, 시작해보죠. 우선 지난주에 카스트로라는 사람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청취자분의 견해가 있었죠? 지난주가 아니라 14일이죠. 네네. 아이디 이든을 쓰시는 종합원께서 모랄레스, 차베스, 카스트로에 대한 인물 공부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세 사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또 데일리 뉴스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면은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평가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우선 카스트로만 그것도 맛보기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속보 하나 좀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사고였어요. 오늘 저녁 5시 50분쯤, 그러니까 약 40분 전이네요.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관람객 20여 명이 10m 아래로 추락했답니다. 현재 119 구조대원과 경찰들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고 당시 공연장에서는 인기 걸그룹 4미닛의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네요. 몇 명이 사상 10m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사망할 수 있을까? 추락 지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직도 얼마나 유명한 가수길래 이렇게 환풍구로 올라가고 그랬는지. 네,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사고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예. 카스트로 192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90세가 되는데요. 쿠바 동남부 오리엔테주 마야리라는 곳에서 사탕수수 농장 경영자 안젤 카스트로와 두 번째 부인인 리나 루즈 곤잘레스와의 사이에서 출생했는데 그러니까 중농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본명은 피델 알레한드로 카스트로 루스. 알레한드로라는 게 알렉산드로라는 거에 이제 스페인어인데 국립 아바나 대학 법학과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먹물입니다.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1959년 2월에 미국의 괴뢰 정권인 바티스타를 둘러엎고 총리에 취임한 이후로 2008년 2월 지병으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좌를 물려줄 때까지 무려 50년간 쿠바 국가평화의 의장으로 쿠바를 통치한 걸출한 사회주의 혁명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걸출한이라는 거는 윤재석 의원 개인 코멘트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다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걸출한이라는 표현을 더 지나서 경화하는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조금 톤 다운 시킨 겁니다. 영웅적인 그런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데 조금 더 소상히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손석희 앵커 잘 쓰는 표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먹물입니다. 변호사고요. 그런데 수도 아바나에 개업을 했지만 사건 수임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 지낸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다가 이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에 불만을 품고 거기다가 괴뢰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1953년 1월 28일 호세 마르티 그러니까 쿠바의 독립 영웅인
마르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150명의 청년들과 바티스타 정권의 그 군대인 몬타카에 있는 병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40여 명이 죽는 거로 이렇게 끝이 났죠. 네. 그래서 이제 체포되죠. 예. 그 재판에서 한 명언이 뭐 아직도 그렇게 유명하게 회자된다면서요? 예. 라 이스토리아 맵 압솔메라.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거 저 80년대 때 우리 학생들 시국사건 재판에 가면 이런 말 많이 나왔죠. 했죠. 예. 여기서 따온 걸 겁니다. 저도 비슷하게 한마디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1953년 10월 16일, 뭐 젊었을 때야 뭐 항영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젊은 혁명가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이 습격 사건을 실패한 후에 법정에서 한 최후 변론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6년 후에 바티스타 정권을 몰아내고 복권에 성공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나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한 거죠. 네. 그런데 카스트로를 말하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꼭 하나 있죠. 예. 체 게바라.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카스트로는 2년 뒤에 이제 특별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멕시코로 망명하는데 이 멕시코로 망명한 1955년 현지에서 운명적인 인물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델라 세르나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함께 쿠바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정부군과 싸우죠. 카스트로는 시에라 마스트라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그 아주 전설적인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러면서 쿠바 곳곳에서 카스트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산발적인 게릴라전이 퍼져나갔고 네. 1959년에 드디어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바티스타 정권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원을 끄는 거예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서 혁명에 성공하는데 정권을 잡은 카스트로 잡자마자 경제와 교육, 의료 등에서 대계획을 실시해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 그러니까 소외계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지만 그 바람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된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들은 쿠바를 버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대거 보트피플 망명을 하게 되죠. 마치 북한이 소비에트 정권이 쓰고 나서 대거 월남한 거나 뭐. 네,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 쿠바 미사일 위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뭐 현대사에서 가장 그 변곡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죠.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었고 3차 대전 뭐 이런 이 일어나느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앵커는 저거였겠죠? 갓난뱅이였겠죠? 1962년. 예. 저는 넘어가십시다. 아직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젊으시네. 근데 이때 1962년 10월 22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참 하루 동안에 이 전 지구가 3차 대전의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소련의 핵탄도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소 간에 아주 첨예한 대치를 했었죠. 1959년 수립된 쿠바 혁명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2년 뒤에 CIA 공작에 의한 쿠바 반혁명군의 침공작전을 시작을 하고 OAS 즉 미주기로부터 쿠바를 축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해공군의 영해, 영공 침범 등 군사 외교적 압력을 이 쿠바에 대해서 실시하죠. 네. 쿠바가 녹록치 않고 세게 대들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와중에 쿠바는 이제 62년 9월에 쿠바 소련 무기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쿠바에 건설 중인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공중 촬영으로 아마 그때면 U2기 정도 될 겁니다만은 이거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TV 전국 방영을 통해서 소련은 서방구에 대해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대쿠바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하는데 해상 봉쇄 조치면 이게 실질적으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전포고죠. 네. 그 목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케네디는
당시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에 대해서 유엔 감시하에 공격용 무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9월 26일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제안을 어쩔 수 없이 reluctantly 수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일에 후르시초프가 미사일 철거를 명령하고 쿠바로 향하던 16척의 소련 선단의 방향을 소련으로 귀향시킴으로 11월 2일에 위기는 종료되는데 이때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이미 지금 미사일을 싣고 오고 있었군요. 오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의 그 해협에서 네. 전투가 일어나면 그게 3차 대전을 발하는 거죠. 그 배가 쿠바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타격을 하면 곧바로 3차 대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촉즉발이었네요. 그런 어떤 그 위기를 맞고 나서 위기를 당하고 나서 미소 양국 간의 핫라인이 이제 설치됩니다. 이 긴급 통신 연락선인데 이게 핫라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핫라인의 효시가 결국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남북 간에도 핫라인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증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로써 어떤 또 협약이 되냐면 지금은 이제 NPT라고 해서, 핵실험 금지조약, 핵 확산 금지조약이 생기는데 이것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른바 모스크바 조약이 이때 체결됩니다. 미소 간에? 예. 네. 자, 그러면, 카스트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혁명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아나키스트나 민족주의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예. 사상적 배경이 어떻게 사회주의로 바뀌게 됐던 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도 아나키스트라고 자칭을 하는데 대개 보면 개발안이 이 카스트로도 다 아나키스트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느냐 하면 카스트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개혁의 도구로서 사회주의를 도입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너무나 그 병폐가 많은 이즘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 우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카스트로를 사회주의자로 만든 것은 미국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의원께서 보는 카스트로에 대한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세간에 보면은 혁명 영웅과 독재자 이렇게 이제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수식어 역시 무모한 모험주의자, 무한한 낙관주의 혁명가, 반제국주의자, 악랄한 독재자, 지독한 반미주의자, 21세기 최후의 사회주의자, 교활한 기회주의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저는 혁명가는 은퇴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카스트로는 오늘도 혁명을 꿈꾸는 이상주의자, 그러니까 아나키스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이름으로 권력을 장악한 현실주의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분도 굉장히 교활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멋있는 말은 다 나오네요. 다 나오죠. 시대가 나의 무죄를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않는다.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카스트로는 환경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 미국의 경제 제재가 극에 달할 때 수도 아바나 220만 명의 수도 아바나 도시를 생태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텃밭을 갖고서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해가지고 이 도시 텃밭의 원조가 이 아바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다로라는 일본 사람이 1년여를 체류하면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이라는 책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2004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그 거친 곳도 많고 지낸 자리도 많고 다녀본 곳도 많으신데 쿠바는 가보셨나요? 내년에 가보려고. 여기는 내년에 저의 가장 큰 소망. 쿠바를 가보는 겁니다. 그냥 혼자 잘 갔다 오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발음이 좋으시니까 가서 박대는 안 당하시겠지. 자, 쿠바 얘기는 이제 대충 이 정도 하고 책 한 권, 몇 시간으로 지금 얘기해서 정리될 만큼 간단한 사안이나
인물은 아니니까 뭐 추천 도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하시고 뉴스 재구성 들은 다음에 오늘 데일리 국제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집에 가스트로에 관한 책이 3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지난 화요일 이후로 열독한 책이 바로 홍익 출판사가 2002년에 초판 발행한 무려 736쪽짜리 피델 카스트로 평전인데 로버트 쿼크라는 사람이 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건데 이 책을 서평을 뉴욕타임스가 극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근데 736쪽이라고요? 네. 거의 목침 수준이군요. 자, 일단 뉴스 재구성 듣고 예. 스트레이트 국제뉴스로 옮겨가겠습니다. 10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원식 씨를 향해 질타하는데 19년 동안 항해 경력이 있고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조심만 하고 있었지 그 상황에서 배가 계속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조타시 안에 있었는데 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이야기 안 되죠?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네.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6분경 이준석 선장하고 같이 탈출했죠? 배에서 나왔죠? 네.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때 했어요, 안 했어요? 해경에서 빨리 타락해서 정신없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경에서 빨리 타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안에 있는 승객을 생각을 했냐고 안 했냐고?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빗대를 높이며 죽음. 지금 증인하고 이준석 선장하고 증인하고 이등항에서 김영호, 김한장, 박기호가 계속 일관된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승객구조는 해경의 몫이다. 적어도 배 안에 있는 200명 정도 밖으로 꺼내야지 해경이 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선원들, 지네들만 살려고 다 도망나가고, 밖으로 나와서 재판할 때는 승객을 구조하는 건 해경의 몫이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호 증인, 선장과 선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자기들이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배의 승객과 다른 선원들을 최대한 위험에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전에 서가지고 승객 구조는 해경의 몫이다라는 식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증인 그 답변 좀 하세요. 김영호 증인 답변해봐요. 결국 2등 항해사 김영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다면 세월호 선원들로부터 구조해야 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힌 해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해경 123 정장 김경일 씨의 일문일답.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세월호에 해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또 선내 진입한다든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었나요,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창문 쪽에서 구조 요청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들은 그때 당시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구조를 요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조했습니다. 아니, 배 속에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배에서 구조 요청한 사람들 다 구조했습니다. 저희들이 못 봐서 구조를 못했을 망정 저희들이 본 구조 인원은 다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당시에 방송에 보기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창문 속에 그 승객들이
그 구조 요청하는 장면에 나왔었어요. 예, 저희들은 그것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본 이상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에서 이제 그 구조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망치 같은 게 좀 없어요. 망치 같은 거 이렇게 깨버렸으면 그분들 다 탈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저와 승조들이 본 인원들은 다 구조했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했습니다. 구조 요청한 사람은 구조했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물에 잠겨 죽어도 된다는 말? 갑자기 이분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국제뉴스 이어가죠. 에볼라 바이러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커지는데 오죽하면 얼마나 무서우면 피어볼라 뭐 이런 조어까지 나왔던데. 네, 미국 언론에서 만든 조어인데 조어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잘 만드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에볼라와 공포를 뜻하는 fear를 조합해서 피어볼라라는 말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어제 민주당 선거 지원 유세를 전격 취소하고 에볼라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미국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죠. 네. CNN은 피어볼라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실제로 에볼라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댈러스시에서는 사재기 때문에 살균제가 동인하는 등 굉장히 그 일종의 그 패닉 현상이 벌어지고. 근데 그 살균제로 예방이 된답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이죠. 네. 뭐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자신이나 가족이 에볼라에 걸릴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의료 수준 최고라고 자부하던 미국에서 의료진이 잇따라 에볼라에 감염된 거, 이것도 충격적이고 미국 전체가 지금 집단 패닉에 걸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구촌 전역으로 이 패닉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이러스면 사실 이거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희귀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게재돼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발등에 불인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본토 내 확산 저지에 총력전을 피고 있다. 어떤 것들입니까? 총력전을 피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미 하원은 연방 하원이죠. 오늘 청문회를 열고 에볼라 사태를 총괄하는 토머스 프리든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CDC 소장 등 보건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뭐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해본들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째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에볼라 대책 수립에 집중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차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을 현역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주는 아주 이례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노르웨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예. 노르웨이 의회가 유럽 최초로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요? 예, 노르웨이 의회는 3일 전이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르웨이에서는 여성도 내후년 2016년부터 1년간 군 복무를 할 의무를 갖게 됐는데요. 전쟁 상황이 아닌 이 서방 선진국에서 남녀 동일 복무란 정책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눈여겨볼 점, 총리가 여성이죠. 그리고 국방장관이 여성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의 여성은 40%고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점인데 그렇네요. 여권으로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 인재가 제대로 대우받고 진출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에서 여성 의무 복무제가 나온 것. 야, 이게 참 양성 평등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예. 네, 참 여기가 지금 국민 개병제입니까? 의무제입니까? 개병제인데 남성만 국민 개병제인데 하는 게 아니고 여성까지도 한다. 일종의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스크립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영어 가급적 쓰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공부를 좀 가끔씩.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외에 여성 징병제를 또 유지한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이스라엘 외에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차드 같은 분쟁 지역 국가들이 주로 여성을 의무 징집해 오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1948년 건국 당시에 바로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당시 아주 중과부적인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 투입을 시작했죠. 네.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예. 않을 수 없는데 네. 우리나라 이 병력 자원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복무 기간도 계속 단축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보면 징병검사 대상자의 현역 판정률을 계속 높일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 작년 통계인데 작년에 징병검사를 했을 경우에 91%를 현역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22년에는 그러니까 8년 후가 되겠네요. 네. 8년 후에는 징병검사자의 98%를 현역으로 보내야 된다.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현실이에요. 몸 컨디션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몇 퍼센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 여군으로 채우자.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재밌는 뉴스 맛있게 비벼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윤재석 의원 나올 때마다 이 용어가 오던데 케미가 뭐예요? 케미? 두 분 케미가 짱. 케미라는 게 우리가 어떤 케미스트리 있지 않습니까? 화학. 이거를 알고 계세요? 이 용어를? 그럼요. 근데 케미가 짱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연애할 경우에 그 남녀 간에 보통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뇌 속에 좋아하는 그 화학 작용이 있어서 예. 좋아지는 것처럼 예.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괜히 케미가 괜찮은 것 같다고 분은 조합원은 얘기하시는 건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과는 좀 다른 케미가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에 알겠습니다. 윤재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인사하셔야죠. 예. 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장도 없이 그저 서류 달랑 한 장으로 알려달라면은 내줬던 개인 진료 정보가 연간 69만 건이나 됐습니다. 암이나 낙태 수술 같은 정보나 각종 약 구입 내력, 타인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입니다. 또 진료 정보뿐만이 아니고 직장 이동이나 가족관계 변화 등 신상 정보도 연간 무려 126만 건 정도가 검찰이나 경찰에 제공됐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에 의하고 사후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는데 의료 정보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술한 거죠. 왜 두 가지 정보 사이에 그런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료 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해 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